제목을 제가 이제 끝나지 않는 이야기, 주역,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주역을 있는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시작은 있지만, 이야기의 시작은 있지만,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늘과 땅이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늘과 땅인데, 그걸 도화해서 이야기하면 음과 양입니다. 음과 양은 하늘과 땅을 대표하지만, 남자와 여자를 대표하기도 하고, 또 공건사회에서는 임금과 신하를 상징하기도 하고, 길고 짧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모든 걸 다 두 가지 분류해서 이해하는 범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주역은 이야기의 시작은 있는데 하늘과 땅이 만나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팩트가 끝이 안 난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고요. 마지막의 해가 이제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한자가 이제 한자가 후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얘는 끝난다는 뜻이고요. 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게 주역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역의 맨 마지막 장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순환 반복하는 그 구조로 주역이라는 이야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주역은 하늘과 땅이 만나서 시작됐다고 했지만 둘이 만나서 4시 되고 4시 만나서 8이 되죠. 그게 8개입니다. 그리고 8이 또 다른 8과 만나서 88을 64. 이게 64개죠. 주역은 크게 보면 큰 이야기 2개고요. 또 큰 이야기 8개가 있고 또 64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4개는 또 각각 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84개의 작은 이야기로 구성된 게 주역이라는 책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4개가 64개가 또 만나면 얼마가 됩니까? 계산이 바로 안 되시나요? 4096개. 저는 외워놨거든요. 4096개의 궤로 된 주역도 있습니다. 4096, 4096 곱하면 32768, 32,786, 또 65536, 65만 5,360,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16비트 이렇게 되면 아주 익숙하죠. 16비트 하면 이제 1600만, 32비트 하면 1억 이상, 1024가 되거든요. 컴퓨터 칼라 수를 계산할 때 흔히 쓰는 그런 용어죠.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위치가 0이냐 1이냐 디징 코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의 언어와 똑같은 구조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물을 분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음과 양 두 가지. 그러니까 실제로 주역의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구호를 갖고 나무를 다 설명하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제 오늘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강과 2강은요, 그냥 제가 이야기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준비하실 게 없고, 3강과 4강은, 여러분들에게 문서물을 좀 나눠드리고, 주역의 내용을 직접 읽어볼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투입을 하셔야 돼요. 1강과 2강은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3강과 4강은 직접 뭔가 투자를 하셔서 뭔가를 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직접 주역을 읽었다는 확인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물론 이제 들은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주체적으로 읽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3강과 4강에서는 다소 어렵더라도 주역의 내용을 직접 읽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가 바로 말로 하는 철학, 글로 하는 철학, 그림으로 하는 철학인데요.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죠. 철학 중에 말로 하는 것도 있고, 글로 하는 것도 있고, 그림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철학이 말로, 또 글로, 그림으로만 됐습니까? 사실 철학은 실천으로 하는 거죠.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부터 특히 동양 철학이 더 그렇습니다. 서양 철학의 그 가장 오래된 주제는요.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소크라테스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예전에 물론 이제 델포이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신탁으로 쓰여 있었지만 신탁으로 쓰여 있었던 것과 소크라테스가 철학으로서 얘기하면 다릅니다. 신탁으로 쓰여 있었던 건 신탁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거죠. 신탁은 그냥 예언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걸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분명히에요. 사람 태어나면 죽는 것처럼 그냥 가는 겁니다. 알고 훔쳐봤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탁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소크라테스가 그걸 말로 옮기는 순간 인간의 실천과 관계가 있죠.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제 자체는 어떻게 보면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이제 그걸 나에게로 질문을 하려고 나누는 겁니다. 뭐 이런 질문이 이제 끊임없이 수천이 동안 내려왔거든요. 동양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주로 저런 식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나보다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 상황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때죠, 때. 시간을 철을 아는 것. 이게 이제 동양철의 가장 오래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오래된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담아낸 텍스트가 주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이고, 그럼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동양철의 가장 오래된 과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예컨대 이제 물이 흘러간다. 흘러가는 물을 본다.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 중에 헤라클라이토스가 있잖아요. 그 양반은 이제 물이 흘러가는 걸 보다가 만물은 유전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물은 유전 변화한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흘러가는 물처럼. 그리고 어제 들어갔던 물에 똑같이 들어갈 수가 없다. 물이 흘러갔기 때문에 어제 들어갔던 물과 오늘 내가 들어가는 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이 되죠.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제 제가 물건을 훔쳤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수사관이 저를 붙잡아 왔어요. 헤라클레이토스식으로 얘기하면요.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닙니다. 어제의 나를 잡아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제 이걸 했는데 어제의 나가 아니고 나는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분석적인 거죠. 물이라는 게 흘러가는 걸 보고 만물은 유전변화한다 이런 식으로 분석적으로 자연을 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은 자연을 지배하는 데 있는 겁니다. 자연을 지배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지 자연을 지배하지 않고는 한시도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지배는 나쁘고 상생 공존하면 좋은 거고 이건 아니다 꼭요. 그런데 어쨌든 지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서구의 그 그리스 정신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중세를 중세 동안은 2000년 동안 그게 억압이 되어 있었는데 중세가 이제 막을 내리면서 르네상스기에 다시 그런 정신이 부활하면서 근대가 이제 나왔잖아요. 근대라고 하는 건 자연을 철저하게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완전 디지털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연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지배를 하고 우리가 자연을 쓰는 건 자연을 지배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인류들은 미래의 자연까지 다 지배를 하고 다 소비를 한다는 게 문제고 굉장히 부담한 거죠. 왜냐면 우리 후손들이 써야 될 걸 막 끄고 나가지고 막 쓰고 있거든요. 게다가 그 망치까지 하고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자연 지배의 방식이 그 철학적 사유 속에 뭐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 철학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순자 같은 경우는 뭐 저런 얘기를 합니다. 대천 자연을 지배해야 된다. 천이 하늘이거든요. 동양에서 자연이라는 용어는 천으로 대신하죠. 하늘을 제압한다 이런 말 씁니다. 하늘의 뜻에 따르고 천리에 따르고 이런 말 쓰는 게 아니라 순자는 하늘을 제압하고 영천 하늘을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상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죠. 하지만 주류로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서양도 물론 동양과 비슷한 사유가 있고 동양도 서양과 비슷한 사유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주류를 이야기하려면 서양은 자연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철학적 사유를 정의했고 동양은 자연과 항상 공존하는 방식으로 철학적 사유를 정의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자 같은 경우에는요. 흘러가는 물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서자여사부죠.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불사주여. 밤낮으로 쉬지 않는구나. 이렇게 거기서 그런 교훈을 끌어내요.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니까 이건 물이라고 하는 거는 밤낮으로 쉬지 않는구나. 그러면 나도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학문을, 배움을 교제하지 않아야 된다. 학을 우리가 그러네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겠구나. 네. 이게 이제 공자가 흘러가는 물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자는 그렇고, 노자도 사실 비슷해요. 노자는 상상약수 이런 거 쓰잖아요.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약수, 물과 같다. 흘러가는 물을 보고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 그러면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만물로 물로 이루어져 있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걸 보고 저는 교훈을 끌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공자든 노자든 동양적 사유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의 사고방식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사유가 응축되어 있는 게 이제 주역이고 그런 사유의 대표가 주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 보존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서구적 방식으로 모든 문헌을 분류하기 때문에 동양의 전통에서 어떤 식으로 문헌을 분류했는지 잘 모르죠. 동양은 전통적으로 문헌을 어떻게 분류했냐면요. 사부, 네 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경사사집이죠. 경이라고 하는 건 역사입니다. 그럼 자는 제자 백가고요. 집은 음집이에요. 근데 이제 경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책입니다. 경에는 예를 들어서 춘추나 서경 같은 건 역사서예요. 춘추나 공자가 지었다는 춘추 그리고 이제 기원전 2333년부터 기원전 700여 년까지 역사를 기록한 서경 이런 것들은 사실 역사서거든요. 역사서인데 이걸 역사서에 분류를 하지 않고 경에 분류를 합니다. 그 경은 왜 그러냐? 경은 이제 성인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자체가 오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안의 바이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이블을 읽을 때 성서학자가 바이블을 읽는다 그러면 문헌으로 볼 때 그렇지만 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바이블을 본다 이러면은 여기에 어떤 오류가 있을 거야 이러고 읽지는 않죠. 오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동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오류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읽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끊임없이 반복돼서 정해서 되는데 그게 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을 이제 뭐 산하천의 사기부터 뭐 방고의 뭐 한서 뭐 범유의 구한서 남대서 북대서 쭉쭉 해서 이제 다 합치면 뭐 25사예요. 중국의 25사. 그리고 이제 자는 제자를 가서 원래는 지금은 맹자가 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맹자가 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가서 포함되어 있었고 이안 이런 것들도 제자까지 포함됐다가 나중에 송나라 때 이제 경으로 변경했거든요. 이제 노자 장자 이런 이제 제자를 가지고 후세의 문집을 지르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그 경은 총괄이 13경이에요. 이게 13경이라는 문헌은 참 특이한 문헌입니다. 이게 원래는 기록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 기억 속에 있게 됩니다. 원래 어떤 책들이에요? 그래서 논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논어는 공자가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공자가 그냥 말로만 했어요, 말로만. 논어는 뭐 자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왈왈밖에 없어요. 공자가 쓴 게 없습니다. 왈왈 했는데 그러면 공자의 말을 들은 제자가 기록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자의 제자가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공자가 어떤 말을 했는데 제자의 제자 시대까지 그게 전해진다는 건 기적 같은 일 아닐까요? 뭐처럼 그걸 기억을 하겠어요? 네. 제자들이 왜 그걸 기억했을까요? 2세대 동안.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딱 펼쳐봤더니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있나 했더니 하기 시술증 그럼요. 배우고 새로 이쁘다. 네.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면 반갑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걸 2세대 동안 죽으라고 기억을 한 거예요. 기억을 하면 뭐 상을 주느냐? 아닙니다. 기억했다고 잡아가고 그랬어요. 기억 못하게 하고 잡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으로 이제 존재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걸 기록을 해야 되겠다. 습관에다 기록하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가르쳐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퍼뜨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청동기에다 새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돌에다 새겼어요. 돌에다. 한나라 때 석경, 이평 석경이라고 돌에다 새깁니다. 13경을 죄다 돌에다 새겼어요. 당나라 때도 개성년간에 돌에다가 석경을 새깁니다. 이 석경. 한나라 때 석경과 당나라 때 석경은 지금 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송나라 때 2번 석경을 만들었는데 그건 지금 남아있고요. 가장 규모가 큰 게 청나라 석경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혁명 뒤에 전통문화에 대한 중국인들이 전통문화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다 때려 부시려고 했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나옵니다. 이상하죠? 왜 저렇게 정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절대 진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병에. 그래서 그거를 청동기에 새기고 기억에 새기고 뭐 다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쭉 했는데 물론 저렇게 이제 그걸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고 탄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탄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진시황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리냐면 그 13경 중에 첫 번째가 주역입니다. 주역적인. 강간할 때까지는 주역이 맨 처음에 있었어요. 주역이 가장 중요한 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송나라 때 오면은 이제 이 문헌이 성립된 건 기원전 3000년 이전이라고 봅니다. 3000년 이전에 팔계가 형성되고 주역이라는 체계가 성립이 됐고 그리고 기원전 1110년경에 문왕이 주역의 배사를 적고 그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동생인 이제 좀 상식이 좀 필요한데요. 주공이라는 사람이 효사를 붙였다. 지금 여러분들 배사가 뭔지 효사가 뭔지 잘 아직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사실은 한두 번의 강좌로 그걸 다 아시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원전 1100년경에 성립된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럼 언제 책이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글이잖아요. 그런 3000년 전에 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나 서나 이런 게 다 그때 성립이 됐는데 그걸 지금 제가 뭐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합니다만 원전으로 있거든요. 그 기적 같은 일이죠. 그게 전해지는 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고요. 그걸 지금 3000년 전에 글을 어제 보는 편지 역시 읽는다는 것 자체가 또 그냥 작은 기적이 아니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취합 보존이나 뭐 이런 거를 원전으로 읽자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로 소수의 전공자들 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취합 보존도 막 그 인문학 강좌에서 원전으로 읽자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닙니다, 보존. 근데 이제 동양 보존은 그렇게 읽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한자나 이런 걸 학습을 해놓으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한자라는 매체 자체가 수천 년 지나도 비슷하게 읽힙니다. 13경이요, 13경, 한자 천자를 알면 13경이 85%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2000자를 알면 95%를 읽을 수가 있고요. 3000자를 알면 98.5%를 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 읽으려면 27,500일자입니다. 천자만 알면 85%를 알 수 있으니까 사전 찾아가면서 할만한 거죠. 가장 오래된 가장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모든 그 사회의 원천이 다 동일한 것은 다 저기에 다 비롯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펼쳐집니다. 그 일단을 이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타이틀을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건 조금 이따가 그 주역의 논문을 소개해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역은 논어는 말로 하는 철학이에요. 공자가 말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기록이 되고 나면 글로 하는 철학입니다. 주역에도 회사나 효사나 사라고 말로 붙어있는 것들은 글로 하는 철학인 거죠. 문자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하는 철학. 그림은 그림인데 예를 들어 하늘이다, 땅이다, 연못이다, 또 뭐 바람이다 이런 것들은 그림이지만 그걸 부호화해서 상징 체계로 이해합니다. 일정한 규칙과 질서가 생기는 거죠. 원래 있었는가? 원래 있었던 건 아니다. 이 사업에 뭔 질서가 있겠어요? 근데 뭔가 다른 게 같이 있게 되면 질서가 생기죠. 못된 것이기도 합니다, 질서라는 건. 그리고 혼자 살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같이 살게 되면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지를 가리려고 합니다. 어땠죠? 현대사회는 겉으로는 그게 안 드러나지만, 전통사회, 그러니까 중세시대는 그게 늘, 예를 들어서 조선하고 중국하고 같이 붙어 있다. 자꾸 중국이 자기를 형으로 부르래요. 할 수 없이 형으로 부릅니다. 왜 네가 형이고 내가 동생이라고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 그걸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질서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물이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물에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만나면 그것이 질서가 생깁니다. 그 두 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역에서 음과 양이거든요. 남자와 여자이기도 하고 하늘과 땅이기도 하고 그리고 임금과 신하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짐승이나 뭐 조수초목이나 이런 데 다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처음 뵀단 말이에요. 그럼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분류를 완벽하게 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70명이 왔다 이렇게 되면 70개로 분류를 하면 가장 완벽한 거죠. 각자의 아이덴티티가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대충 제가 아까 이렇게 남성분들이 적지 뭐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이제 불만이 좀 생기고 이런 게 이제 뭐 분류해서 비롯되는 거죠. 딱 분류를 해보니까 이제 10분의 1 정도 되시고 뭐 이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딱 분리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연령대로 또 분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참여하신 분만큼 분류가 되면은 그 완전하게 분류가 됩니다. 주역은 이제 그런 식으로 분류해 나가는 시작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걸 주역의 내용만 그냥 우리가 일단은 주역을 본다 그러면 주역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재미있는 강의를 듣고 가신다고 해도 주역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듣고 가시면 오늘은 영 아닌 거예요. 그죠? 네. 주역과 관계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주역만 봐서는 주역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공자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같이 있어야 공자가 보이지 아니면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공자가 뭐 공군신신 부부자자다. 임금 나와야 하고 신하는 신하 나와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나와야 하고 자식은 자식 나와야 한다. 뭐 이야기를 보고 얼마 전에 그 슬라보의 지적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제가 있는 경희대로 2차례 왔다 갔습니다. 그 공자를 두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 멍청이의 원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멍청하게 읽어서 멍청이다 이랬어요. 멍청하게 읽으면 공자도 멍청이가 되고 소크라테스도 멍청이가 되고 그래요. 그리고 소크라테스 읽으면서 아까부터 봅니다 이렇게 읽으면요 멍청한 소크라테스입니다. 멍청한 소크라테스죠. 공자를 읽으면서 그렇게 읽으면 멍청해지는 거예요. 멍청한 공자로 읽은 거죠. 그런데 공자가 공군신신 부부자자 그러면 그게 어떤 임금, 어떤 그 아버지, 어떤 자식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 시대에 위나라 임금 두고 한 얘기거든요. 그 위나라가 개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태자가 위나라 영공이 있고 영공이 태자 배위가 있는데 이 배위는 자기 어머니 남자가 말은 다른 남자인데 실제로는 여자입니다. 이 남자라는 여자가 음행이 있다고 해서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해요. 그게 발각이 돼서 도망칩니다.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어머니에게 죄를 지은 거고요. 그래서 도망쳤다가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다시 위나라로 돌아와서 임금이 되려고 하니까 그 괴의 아들이 박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놨으니 이 아들이 또 뭘 배웠겠습니까? 그걸 보고 똑같이 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를 그거 하고. 공자 그걸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자 아버지인 영공과 임금이자 아버지인 괴회를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또 신하이자 자식인 괴회, 신하이자 자식인 척이라는 그 괴회의 아들이 척이거든요. 그걸 두고 비판합니다. 구체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람을 빼놓고 공자의 말만 갖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대부분의 말이 구체적인 사람을 두고 특수한 경우에 조언을 했는데도 보편타당합니다. 제가 보기에 공자가 천재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 필요한 말을 했다 이거예요. 제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조언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지키질만 해요. 그 칸트가 얘기하면 보편타당한 정언명령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소고용 물시원이라 너가 하기 싫어?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하지 마. 이거는 저한테 해준 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모두 내가 싫어하는 걸 남에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좀 황금률인 거죠. 그런 식의 구체성을 이끌어내려면 그 시대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 시대 없이 그 하나만 주역만 딱 떼놓고 공장만 딱 떼놓고 절대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거 주는 나라 이름입니다. 여기에는 주나라 이전 시대도 여기 있었어요. 연산력과 비잔력이 있었는데 그런데 중국 고대에 기원전 2333년에 요임금이 나라를 세웠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뭐 역사 시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인정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공자나 명리학 그렇게 얘기해요. 요순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산하초는 사기에서 요순시대 앞을 얘기합니다. 황제, 정욱, 제국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후한시대로 가면 점점 더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시대가 뒤로 흘러내려올수록 역사 기술은 점점 더 앞으로 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그러자 학자들의 합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그러면 실제로 역사했던 시대지만 백악기, 쥐락이 이건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시대가 아니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가 실제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그러자 합의를 한 겁니다. 이런 시대는 이런저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중국 역사는 노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까지라고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역사 기록이 있는 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 노순, 원금, 중임금 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라, 이나라, 주나라. 그리고 주나라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춘추시대, 그리고 이제 완전히 통제력을 잃어버린 전국시대. 통제력을 잃어버리니까 제국까지 전쟁을 하거든요. 천자국이 통제력을 가지고 있으면 싸우질 못하죠. 힘이 세다고 힘이 약한 나라를 침략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제일 힘이 센 자가 그냥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힘이 센 자가 있고 그 밑에 다른 군소의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복종하면 평화가 유지됩니다. 폭스 얘기잖아요. 폭스가 강력한 국가 권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 이 군소 권력들이 그 밑에 복종을 하면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게 없으면 지들끼리 다 싸운다. 그래서 그 호모, 호민이 그 이러죠.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자연상태로 나오면 다 늑대다니까요. 그래서 입증을 합니다. 부정을 할 수 없게 입증을 해요. 인류를 막 욕하는데 다 맞는 얘기예요. 읽어보면 부정하기 힘듭니다. 근데 하여튼 그 전국시대에 대해서 싸우게 되는데 춘추시대 활동을 했던 게 공자고 전국시대의 활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시대 중기가 맹자고 후기가 이제 순자거든요. 시대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제 하은주 시대까지가 오히려 수백 년, 1500년 정도 기간이지만 이 시대는 거의 비슷했고 여기에 2, 300년 가지만 이게 100년 차이가 무섭습니다. 전쟁의 양상이나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춘추시대에 공자시대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쟁이 그냥 무력 시위 정도로 끝나요. 그러니까 뭐 제 나라가 초나라에 가서 무력 시위하면 초나라가 항복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유혈전역식 끝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맹자시대의 전국시대에 가면요. 정말 사람이 이게 이제 목적이 항복을 얻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 누가 힘이 더 센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 힘이 더 센 게 입증이 되면 아 이거 형님 그러고 그냥 말면 되는데 이 전국시대가 되면요. 형님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빼앗는 거예요. 목숨 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게 전국시대가 되는 그러니까 유혈이 됩니다. 순자시대 가면 완전히 그냥 이게 포상을 해주기 때문에요. 진나라 군대는 좀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전쟁을 하고 몇 명을 죽였다는 게 입증이 되면 상을 줍니다. 그래서 몇 명을 죽었다는 게 입증을 하면 어떻게 사전을 찍을 수도 없고 신체 일부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완전히 그냥 공포 문제가 그죠 시대. 그런 상황이 진행되는 게 이제 춘추전국 시대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엄청난 가능성과 함께 엄청난 전쟁과 폭력의 시대, 살인의 시대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모든 게 다 나왔어요.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는 그런 게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라 시대의 역을 연산력이라고 했거든요. 은나라 시대는 비장력이라고 했고 주나라 시대의 역을 주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게 시대라고 나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역이 있었는데 주나라 시대의 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라나 은나라와는 달리 주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뭘로 다스리는 거냐? 무슨 문자예요. 문으로 다스립니다. 문으로 다스리는데 어떤 문으로 다스리느냐?
시경과 서경과 주역이라는 세 개의 문으로 다스렸어요. 그 주역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고 가장 원형에 가깝게 보존된 책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원래 이제 시, 원래 시경이라고도 안 하고 시라고 했거든요. 논문한 연자에 보면 시와 시는 이렇게 돼 있지, 시경과 이렇게 합니다. 시, 그래서 이 시는요, 그 시경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냥 뭐 내용이 예를 들어서 군주를 욕하는 내용, 석서는 큰 쥐라는 뜻이거든요. 큰 쥐야 내 곡식 훔쳐가지 마라, 뭐 이런 식이에요. 작은 쥐는 진짜 쥐고요, 큰 쥐는 훔치자입니다. 큰 쥐 비난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것이 시예요. 그래서 시를 갖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천자국에서 제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를 채집을 해요. 채집을 하는데 그 나라 제국 임금의 과실을 지적하는 시가 많이 채집이 되면 그 나라 임금의 자기를 깎아내리고, 공부백자나 5개가 있잖아요. 깎아내리고, 그리고 채집을 했는데 그 나라 백성들의 시가 임금이 정치를 잘했다고 칭송하는 시가 많으면 자기를 올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했어요. 참 좋잖아요. 좋은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현실의 문제를 직접 이야기하니까 이 시는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 시인이 살아있는 시대는 위대한 시대가 되는 거죠. 저항을 하는 거고. 같습니다. 이런 시인들은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현실을 직접 얘기하잖아요.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좋은 소리를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탄압하죠. 직접 얘기합니다. 그래서 탄압을 하니까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치냐면 서로 도망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시는 직접 현대 군주를 욕하는 거거든요. 오자. 국회의원들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놈들 다 들어가 있어요. 검찰, 국회의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탄압하죠. 탄압을 하는데, 그래서 도망치는 게 이제 역사입니다. 옛날 폭군을 욕해요. 예를 들어서, 초나라 항우가 자기 임금 의제를 죽였어요. 그 당시에는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규보가 자기가 글을 쓰면서 왜 자기 모욕적인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고려 시대는 왕의 시대니까 왕에게 충성하는 건 따뜻합니다. 정공주가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만 이게 침묵을 하잖아요. 따뜻한 거예요. 근데 이규보는 왕에게 충성을 못하고 무신에게 충성을 했거든요.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막 글을 썼다고 완전히 자기 욕하는 막 해집어 놓을 정도로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전통사회에서 그런 시대, 군주 시대에 군주에게 충성하는 것, 이게 이제 정당한 건데, 항우가 자기 임금을 죽였다. 근데 그 항우가 자기 임금을 죽였다고 비난하는 게 조선시대 전기에 김동직 같은 유학자가 조의제문 이런 걸 쓰잖아요. 조문한다 이제. 초나라 의제. 초나라 의제를 위로하는 글, 이런 걸 써요. 왜? 아니, 2400년 전 초나라에 알지도 못할 의제가 죽었는데, 그로부터 1400년 뒤 조선의 유학자가 왜 그걸 위로를 할까? 오가 아닙니까? 네. 오가가 아니라, 바로 세조가 찬탈한 걸 이걸로 치는 거죠. 네. 사실은 의제를 위로하고 항우를 비난하지만, 그러니까 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세조의 찬탈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리석은 군주들은 그게 자기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독재자를 열심히 비난하면요, 예를 들어 지금 독재자가 있다 치면 그게 자기인 줄 알아야 이렇게 탄압이라도 하지. 자기인 줄 모르면 그래 옛날 나쁜 놈이니까 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좀 살아남는 방법으로는 더 좋죠. 그리고 이게 서라고 역사라고 하는 건 성질성이 높고 절대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사관들의 기술 보면은 물론 그런 사람이 다 그렇게 목숨 걸고 그러진 않았고요. 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진 않았지만 어쨌든 역사를 기록해 놓으면
그걸 보고 싶고 그걸 역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번 고쳐보고 싶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고쳐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임금이 세종이다. 세종이 사관한테 보내달라고 합니다. 세종이 아니니까 태종이잖아요. 태종이 그게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는 좋은 점으로도 얘기하고 나쁜 점으로도 얘기하는데,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임금이 아닐 때 정몽주를 죽였잖아요. 방해된다고. 조선을 세우는데 방해가 된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된 뒤에 사면 복권시켜서 정몽주를 청사의 길이 빛나는 종이라고 만들었어요. 원래 임금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렇게 해도 됩니다. 그 시대는. 임금은 그래요. 왕은. 우리는 지금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죠. 뭐 알 필요도 별로 없지만. 근데 이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그 시대였다는 걸, 태종도 다 알죠. 그러니까 사관이 분명히 자기 아버지를, 태종을 안 좋게 썼을 것이다. 근데 알죠. 좋게 쓸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러서 보여달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보여줘요. 세종이 보려고 하면 안 보여줍니다. 권력자가 보고 마음대로 고치게 하는 건 어디 역사입니까? 절대 못 고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놈이 고치라 그러든 좋은 놈이 고치라 그러든 자꾸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역사라는 건 원래의 그 정확한 기술, 그걸 지키는 게 역사의 정의예요.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배워야 정의가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그 기술을 만들어낸 거야. 그 시초가 이제 성경이고. 이거는 이제 현재를 얘기하고, 이건 과거를 기술하면서 현재를, 미래를 기약하는 겁니다. 사마천이 얘기했듯이, 사마천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래서 공역을 받고 살았다. 공역을 받고 살았다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돈만 내면 살 수 있습니다. 괜찮은 방법 같아요. 아유, 이거 돈 내고 살 수 있으면 그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돈으로 목숨을 살수 있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사마천도 돈만 내면, 속전만 내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래를 가는 겁니다. 근세 행보를 받으면 죽으면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재산이 다 국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공영을 받고 사는 거예요. 미래 자기 자산을 갖고 자기 목숨과 바꾼 거죠. 그 당시 완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그럴 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마천 시대에는. 근데 안 죽으니까 그걸 가지고 수치스러워하죠. 우리는, 당연히 목숨이 더 중요하지 그러지만 사마천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보면은 완전 처절하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바람직한 삶은 뭐냐? 선조를 욕되게 하지 않는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삶이 뭐냐? 선조를 욕되게 하는가? 그러니까 내 한복이라고 하는 게 선조로부터 쭉 이어져 오는데 그게 나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치스럽습니다. 그런 대신에 사람들이 있었죠. 사마천을 자기 후손은 남기지 못했지만 이 중에 아무도 사마천의 후손이 없습니다. 중국에도 있고요. 당연히. 후손이 없었죠. 그렇지만 사기가 남아있잖아요. 바로 그런 하고 싶은 얘기를 했는데 죽게 되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옛날 일을 기술하면서 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기약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역사서를 그렇게 해석했을 때 이야기고 어쨌든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역은 바로 이 시대에 주역은 이제 원래가 미래를 위한 책입니다. 시와 선언은 바로 유가의 대표 문헌인데 이거를 위해서 탄압을 받죠. 이제 진수왕제로 분석행위를 하는 분석행위했을 때 이사가 분석행위의 주모자는 누구냐면 유가의 세를 받을 때 이사입니다. 이사가 이제 순자의 세자잖아요. 순자의 세자. 순자는 누가 유학자이기 때문에 인의 도덕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거기에 논쟁을 걸어요. 선생님, 인의 도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즉, 강대한 진나라를 보십시오. 진짜 총칼이 제일입니다. 이렇게 병. 총칼이 제일입니다. 그러니까 순자가 뭐라 그러냐. 바로 너 같은 자들 때문에 천하가 어지러워집니다. 이사가 떠납니다. 떠나면서 거의 자기 선생한테 칼을 던지고 있잖아요. 진짜 칼을 던졌다는 게 아니고 말이고.
당신 같은 사람은 올바른 선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나라가 떠나서 승상이 되죠. 승상이 돼서 나중에 자기가 모셨던 임금 진왕 정이 진시황제가 되죠. 진시황제가 되니까 이사가 자기를 과시했던 그 유학자 순자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시서의 문화를 다 불태우고 원래 이제 이 경의 전수에 순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순자야말로 이제 순자를 처음에 딱 펼치면 권하편이 나오거든요. 한문을 권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육아의 학문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뭐 다른 사상이나 다른 종교의 그 깨달음이라든지 도라든지 이것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명쾌하게 보여줘요. 우리가 도를 터득하면 좋은데 도는 아무나 터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도를 터득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도 몇 명이나 터득하십니까? 깨달음 다 좋은 말인데 누가 깨달았습니까? 성철 스님 정도? 보조국사 뭐 이런 양반들 자기들끼리도 서로 안 깨쳤다고 비난해요. 보조국사 진업이 세웠던 그 선의 여러 가지 율법을 성철이 다 비판하잖아요. 자, 가짜다, 엉터리다. 도노 정수가 뭐야? 한번 깨달았는데 뭐 도노 동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둘 중에 한 사람 둘 다 깨달았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만 깨달았겠죠. 아니거나 다 못 깨달았거나 모르겠습니다. 아무나 깨달은 건 아니에요. 도나 밥이라는 건 그런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참 좋지만 지식과 상관이 없어요. 육조현영이 깨달았다는데 어떻게 깨달았냐면 저작거리를 가다가 홍인대사의 법문 금강경을 그 강의한 그 법문을 어떤 시장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이 암송을 해요. 그걸 듣고 육조현영이 깨닫습니다. 지나가서 듣는 사람은 깨달았는데 막상 그걸 암송하고 있는 사람은 못 깨달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현영이 깨달기 전과 깨달은 후에 지식의 차이가 있냐면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한다고 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는 게 각에 대한 욕구, 도에 대한 욕구입니다.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됩니다.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고 하죠. 푸른색은 쪽풀에서 뽑아낸 것이냐. 쪽풀은 그림이거든요. 쪽풀은 그림인데 푸른색은 쪽풀보다 더 푸르잖아요. 이게 제자고 쪽풀이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빙수위지 함수라 여러분 물로 만들어졌지만 물보다 더 차다. 스승이 제대로 가르치고 제자가 제대로 배우면 반드시 제자보다 스승보다 제자가 낫다. 이게 신자의 학이에요. 이게 이거예요. 이건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한 만큼 가요. 도각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특징이 있죠. 어떤 길을 하실 것인지. 그런 계열 속에 이제 있는 건데 어쨌든 이사가 그냥 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가는데 사인 가는 게 이렇게 됐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가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시소 다 불태우고 제자백 가서도 다 불태우고 천하의 실용서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그것과는 오직 농산일과 군대 이 두 가지에 올인하는 식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농산일도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건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농사도 그래 사실은 힘써 농사 짓는 것보다 힘을 열심히 들였다가 빼앗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전국시대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비록 추위 성주지와라 성주에 별을 빼앗아갔다. 무슨 얘기냐면 제 나라 군대가 너 나라의 성주라고 하는 곳에 와서 다 자란 별을 다 가져갔더니 수확을 해서 가버린 겁니다. 수확을 해놓은 걸 가져가버린 겁니다. 얼마나 참 내년에 또 옵니다. 그자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이렇게 태풍이라도 오거나 뭐 감옥이나 뭐 한달 이렇게 겹치면 들어가잖아요. 죽으라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거보다 1년 내내 초팔만 연습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지어놓은 거 가서 뺏어오고 이런 식이죠. 국가는 그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나라를 두고 강병으로 만들어서 그래 나중에 뭐 할래 그러면 말이 없어요. 그냥 끝입니다. 꿈꾸는 세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치명적인 문제죠. 장점은 있어요. 법률이라는 게 굉장히 가혹하지만 공정합니다.
가혹한 법률이지만 공정하다면 그건 또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법의 최대 강점이잖아요. 근데 법이 공정하지 않으면 정말 악법이야, 악법. 네. 이제 그런 이사회에서 이게 다 불태워졌는데, 이런 식으로 불태워졌습니다. 그래서 분석행위하면 책을 불태우는 거고, 갱유는 그 책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까지 죽여야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문헌을 암송하고 있던 사람, 갱 유생 461명 한 명의 유생 461명을 함부로 따르게 됐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다 악세를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주역은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시대 유양이 남긴 글에 보면은 천하의 책이라고 경이라고 오직 주역만 남았다. 주역은 불태우시죠. 왜? 정치는 책이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실용소로 불러요. 일종의 정치는 책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좋을까? 이것도 정치는 거예요. 날씨가 좋은지는 안 그럴 수 있고,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기상청은 잘 알고 있습니까? 거기도 잘 몰라요. 어쨌든 슈퍼컴퓨터 갖다 놓고 뭐 온갖 거에서 데이터를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아침에 나갈 때마다 점을 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점치는 사람의 슈퍼컴퓨터를 갖고 점친 겁니다. 그냥 슈퍼컴퓨터를 갖고 점친 겁니다. 점친 게 아니라면 다 맞아야죠. 그렇게 하면 틀리잖아요. 사실 대부분은 맞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 틀린 것만 기억을 해서 억울할 텐데 그러니까 날씨를 점치는 것 이것도 주역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역이 이게 이제 64개가 있고 64 곱하기 6 6개 주호를 하면 384호거든요. 그럼 365에서 30일 정도 지난 윤달이 포함된 날짜다. 그래서 1년 365일과 윤달을 곱해서 만든 책이다. 이렇게 풀이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경도 300편이라고 그러고 얘기도 공예는 37가지지만 경예가 300가지다 해서 주로 365라는 숫자에 맞춰서 300이라는 숫자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주요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완전한 형태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 십상경이라는 가장 오래된 도주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소역이 현재를 놀이하고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방식으로 천하를 다스린 겁니다. 주나라 시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역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후세에도 이제 이런 식의 문자로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는 나라들이 나타났죠. 한나라가 대표고요. 한나라가. 한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유방이라는 자가 항우라는 이 영웅을 꺾고 황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죠. 항우는 대대로 초나라의 영웅하고요. 그 밑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온 천하의 이제들이 다 거기로 갔거든요. 이방의 친구는 번쾌 이런 사람들인데 번쾌는 계획적입니다. 개 잡아서 먹고 살고 있어요. 개나 소를 잡아서 먹고 사는 거는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산업하고 분업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없지만 그 시대에는 개를 잡거나 소를 잡거나 하면 천직입니다. 만약에 우리 보고 우리 구제력 때문에 뭐 돼지고기를 안 먹겠다 이랬다가도 삼겹살 냄새만 맡으면 막 군침이 돌고 해서 금방 무너지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돼지를 잡아 먹는데 직접 잡아 먹으시오 이러면은 먹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뭐 닭 한 마리 잡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다 천민으로 살았거든요. 유방의 친구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저 뭐 시정에서 돌아다니던 깡패 이런 사회로 그런데 이제 그 유방이 항우를 꺾고 천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랬는데 이 유방의 장점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무식하다는 걸 압니다. 항우는 그걸 몰라요. 항우는 죽는 순간까지 내가 왜 망하는지 모르겠다. 역발상 기계에서 내가 왜 이 잘난 놈이 왜 망하냐. 제까지 전쟁에서 진 적이 없고 진 적이 없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여러 차례 했어요.
승리가 없습니다. 진나라 정복군하고 최초의 그 결전에서 이기는데 거의 불가능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거든요. 그때 한 게 거록전투인데 항우가 원래 사령관이 아닙니다. 사령관이 진나라 군대가 무서워서 못 나가고 있으니까 항우가 그 사령관이 목을 내고 자기가 병사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물을 건너죠. 건너가서 파보, 침주. 침주는 배를 가라앉혀 버렸어요. 이제 건너갈 수 없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배를 가라앉혀 버렸어요. 어떻게 목숨으로 싸워야 돼요. 그리고 파보, 속까지도 다 깨버렸어요. 오늘 하루 이내로 이 사람 한 사나를 굶어도 되긴 되죠. 참. 어쨌든 이기지 못하면 굶어 죽게 됐거든요. 그런 조건을 만들었어요. 진나라의 군대를 깨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가 하면 우선 언젠가 유방이 한신과 항우가 싸우고 있는 틈을 타서 그 항우의 고향 팽성을 함락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게 수수의 전투인데 그때는 유방이 이제 60만 대군을 이끌고 팽성을 점령을 하니까 항우가 그날로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3만으로 60만을 격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나라 역사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크게 과장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를 띄워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건 잠대 어쨌든 유방이 항우를 이겼죠. 항우는 지잘 가서 절대 아래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유방은 지가 못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육가 같은 유학자가 그 얘기를 하니까 유방이 그러거든요. 유방이 원래는 유학자를 싫어해서 문자를 읽은 놈을 싫어합니다. 먹물들을 막 엄청 싫어해갖고 유학자를 만나면 이 반을 벗겨서 거기다가 오줌을 싸가면 이랬어요. 완전히 모욕을 주고 했죠. 그랬는데 그런 부자가 육가의 말을 받아들이죠. 육가가 유학으로 천하를 다스리죠. 그리고 유방이 내가 말 위에서 말이 전쟁 문제입니다. 내가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는데 무슨 저 육가의 시설 따위가 필요하나. 그러니까 육가가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어도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저 진나라가 왜 저렇게 빨리 망했냐면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다가 저렇게 빨리 망한 겁니다. 만약에 진나라가 육아의 시설을 채택해서 인의를 베풀었다면 어찌 지금 당신이 황제가 되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한 출신인데 굉장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이런 문자 천한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오늘 주제하고는 뭐 큰 상관없습니다만 조선시대가 문자로 천하를 다스린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문자의 기록량으로 볼 때 세계 최고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을 절대 양으로 볼 때는 중국이 더 많아요. 사고전서 이런 아까 얘기한 경사자지의 내 분류가 됐는데 당나라부터 분류가 됐는데 청나라 때 편찬한 사고전서에는 한 20억자 분량의 글자가 들어있거든요. 낭만하죠. 총량으로 보면 중국이 제일 많은 건 맞는데 조선왕조실록의 그 글자 수가 5천만 자가 조금 넘어요. 조선시대의 영광을 기리기 위한 책이거든요. 조선왕조실록은 그 조선왕조의 영광을 기리기 위한 책입니다. 조선왕조의 영광을 보려면 조선시대 그 왕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그걸 갖고 평가를 해야죠. 대포가 몇 개가 있느냐 이런 거는 평가 기준에서 따져야 됩니다. 조선은 그걸 가치에 두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을 갖고 평가해요. 5천만 자인데 중국 25사 아까 사학기 다 합쳐봤자 3천만 자 안 됩니다. 조선시대 역사가 짧은 거예요. 그리고 왕조실록을 기록하기 위한 사초가 2억 7천만 자인데 그게 성경문 얘기가 2억 7천만 자거든요. 그런 기록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왜 요즘은 저 경복궁이나 창덕궁 가면은 무슨 임금이 뭐 이렇게 진찰하는 거 이런 것도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거 복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냥 상상이에요, 그냥. 임금이 어떻게 사는지 가봤습니까? 기록 갖고 해야 되는데 기록이 엄청한데요. 승정원 일기 같은 데 보면은 기록이 동초단위로 돼 있어요. 종교가 어느 날 몇십 술시 어느 때에 일어나서 누구를 만나고
만나서 나눈 내용이 뭐 상소문이 어디서 올라왔는데 뭐라고 지시를 하고 뭘 보고 뭐 내비마마의 화두가 어떠시고 무릎이 아프다는데 뭐 별별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꼭 오래 해버리면 도서관들의 일상이 쭉 그냥 그대로 보고 있어요. 또 그런 기록물이나 또 이제 그 이외에 뭐 수많은 기록물들 보면은 조선이 무로 다스린 게 아니라 이 문자로 천하를 다스리려고 했다는 게 보여요. 경복궁이나 뭐 이런 거 보셔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복원이 돼 있죠. 옛날에는 그 조선 총독부 건물 때문에 광화문을 왼쪽으로 옮겨버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대로 이제 복원이 아니고 중건이죠. 복원은 한번 없어진 문화재는 복원은 안 되는 거고요. 그 상태로 복구는 불가능하죠. 옛날 나무가 있어야 옛날 복원하는데 중건이죠. 다시 세운 겁니다. 다시 세운 데는 이제 옛날 설계대로 했죠. 다 보시면 광화문 앞에 딱 서서 이렇게 보면은 광화문이 이제 이렇게 있고 문이 이제 이렇게 여기서 딱 알아보면 광화문이 있고 그 다음에 흥례문이 있죠. 흥례문이 그대로 직선상에 보이고 그 다음에 또 근정문이 그대로 직선상에 보입니다. 그리고 근정전이 있죠. 근정전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왕의 즉위식이라든지 세자 착봉식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정전이에요.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궁궐 정문에 서서 궁궐 초입부로 거기 서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 그대로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우선 배짱으로 그렇게 지었을 거예요. 대파만으로 끝납니다. 대포 갖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대포 갖고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페리가 가서 대포 몇방 쏘니까 이거 혁명하고 한국 가잖아. 그게 근대를 열었죠. 최국에서 일본도 원래 외부에서 누가 대포 갖고 총 갖고 오는데 그 문 열어주는 게 바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그랬죠. 그런데 너무 세게 때리니까 그냥 열어버리면 항복한 거예요. 항복한 거거든요. 한국을 일찌감치 해갖고 잘 됐죠. 근데 조선은 역시 미국 군대가 저 강화도 이쪽으로 들어왔죠. 그러면서 대포 막 쏘고 하니까 저항을 했습니다. 최초의 미국과 맞짱 뜬 전쟁이 신미양요잖아요. 붙었죠. 붙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때 왜 숫자 깃발 돌아오고 그랬잖아요. 어윤대든가 그때 그 총대장이 조선이 어윤대든가 뭐 그래요. 이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최초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분이 3명 죽고 조선군은 35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항복하고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안 열었어요. 전사다. 완전 대포 총칼 이거 갖고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어쨌든 이제 근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곡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멸망으로 가게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제국주의인데 전부 다 그랬죠. 미국주, 영국주, 세계 4분의 1을 나눠 먹어버린 자들입니다. 예, 그게 좋다고요? 예,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뭐 복잡한 이유가 있으니까 어쨌든 조선은 그런 나라예요. 일본은 저기 오사카 성이나 그러려고 엄청나잖아요. 그럼 그 해자 깊은 물, 또 이제 뭐 엄청난 그 돌, 지체만한 돌로 쌓아 천수가 새도 뭐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공불락의 노선을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그건 대포 갖고 싸우는 데도요. 거기는 문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칼로 갖고 다스리는 나라죠. 그리고 뭐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교토에 가면 머물렀던 그 성이 이조성이잖아요. 거기는 가보시면 독도를 걸을 다닐 때마다 새소리가 납니다. 휘휘한 새소리가 납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놓냐면 자객이 침투했을 때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조선은 그런 것 없습니다. 왜 조선은 그런 게 없고 일본은 그런 게 없느냐. 일본은 맨날 칼 들고 와서 찔러주고 뭐 이거 좀 그냥 조선은 칼 들고 와서 찔러봤자 지가 죽어요. 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광조를 비롯한 김효성에서 다 죽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 구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중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이건 지금 근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조선의 경제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고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조선의 그 아름다운 그 전통이 지금 우리하고 이야기가 잘 통하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 너무 안 통해요. 추사김정이 이야기 잘 안 통합니다. 율곡, 시 이야기 잘 안 통해요. 하지만 중세적 가치를 기준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 가치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야기 너무 어쨌든 주역은 처음에는 정치는 책이었어요. 정치는 책에서 철학으로 간 겁니다. 그 다른 책은 다 불태워졌는데 주역은 불태워지지 않은 거죠. 마치 자기의 이 생존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지를 아는 것처럼. 이게 어떤 사상이 존재하는 존립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권력에 저항하고 때로는 권력과 타협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역을 비롯한 이런 격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경을 전수하는 그 과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사법이라고 해가지고 선생한테 배운 그대로 전해줘야 돼요. 한자 못하면 한자 빼면 안 됩니다. 그대로 전해줘야 돼요. 그게 사법입니다. 사법과 가법이 있어요. 그걸 철두철미하게 전수를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경전을 전수하려는 사람도 있었고, 경전을 불태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까 저 이사가 왜 불태웠냐면 이고 비근이었죠. 이 경전들이 옛 것을 가지고 직업을 비난한다. 옛날 정치를 가지고 직업의 정치를 비난한다. 그래서 못 읽기를 한 거죠. 이제 재밌는 건 이거죠.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뭐냐? 시성이잖아. 주역도 들어가 있지. 중국 최초의 검서가 뭐냐? 그것도 시성입니다.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게 원래 누군가에게 금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책을 써야 됩니다. 썼는데 금지가 안 되면 이게 섭섭한 거예요, 이게. 딱 썼는데 이제 금지가 돼야 이게 뭔가 제대로 친 거죠. 제일 위험하고. 근데 아니면은 이제 그냥 하나만 걸 쓴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봐도 괜찮은 책이네, 이렇게 된 겁니다. 뭔가를 못 친 거죠. 제대로 치면 금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보이는 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래는 이거죠. 어떻게 하면 흉문을 물리치고 기분을 잡느냐. 흉은 이게 사람이 이제 이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구덩이 속에 빠져 있어요. 저는 이제 문제를 물리치고 기록 좋은 것을 잡느냐. 처세상을 이렇게 지혜가 담는 정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역에 나오는 대사나 효사는요, 이해 불가능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주역을 해설하는 분들은 다 무슨 소리인지 안다고 하는데, 저는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러죠. 만약에 무슨 소리인지 안다면 정서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 점을 쳐서 같은 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같은 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운명이 같은 겁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일단 맞습니다. 주역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영악이 재우면을 희자화지보다 우는 악이 그늘 속에 있는데 그 새끼가 화답하는구나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비유와 상징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정서의 특징입니다. 그 대신에 뭡니까? 상상력을 무한히 펼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점도 만나는 거거든요. 우연히 만나는 거랍니다. 그런 우연히 만나는 상황에서 상상력이 얼마나 현실과 부합하는 쪽으로 발휘가 됐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실제로 처세상의 뛰어난 기술을 얻을 수도 있고,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반드시 어떤 적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적중으로 나타난다는 식으로 해서는 주역이 없어졌을 겁니다. 적중 안 되거든요.
적중할 수 있는 것만 적중시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배를 갖고, 배를 저는 이제 점을 치거나 하진 않습니다. 점을 치거나 하진 않는데, 저는 텍스트 위주로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점 치는 방법이 한번 뻔합니다. 50개의 점대를 가지고 하나를 빼놓은 다음에 49개를 갖고 4과 8로 재가면서 우연히 남는 숫자를 갖고 점괘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건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그런 우연에 만나서 간단하게 삶의 원칙이 뭐라고 밝힐 수 있으면 삶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삶이 간단하지 않은 데다가 우리 각 개개인이 마주친 상황이 열두 같지 않죠. 그랬을 때 어떤 점괘를 만나면 그 점괘가 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의 교훈을 그 상상력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죠. 그게 반드시 유용할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석을 잘하면 유용하고 그렇지 못하면 의미 없는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저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육아라는 게 좀 특이한 게요. 예를 들어서 순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순자에게 어떤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유제를 지냈더니 비가 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순자가 이상한 거 하나도 없다. 유제를 지내지 않았는데 비가 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명답 아닙니까? 유제를 지냈는데 비가 왔다. 유제를 지내지 않았는데 비가 왔다. 똑같은 거라고 했죠. 비가 오기 전에 어디 유제만 지냈겠습니까? 온갖 세상 일이 있었겠죠. 또 비가 오기 전에도 온갖 세상 일이 있었겠죠. 비는 그냥 올 때가 되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볼 때는 순자가 유제 비 와달라고 바른다고 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럼 순자가 유제 지낼 필요 없다고 하느냐? 아니거든요. 유제는 지낼 필요가 있다. 그게 문이에요. 문이라고 해서 문이고. 그게 형식의 문입니다. 우리가 형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형식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하고 나면 꼭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안 하면 이상하죠. 형식이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냥 아무 데나 있는 돌하고, 미켈란젤로 동상이 돌하고, 동상이 아니라 그 석상이 돌하고, 그냥 돌이에요. 그런데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 형식에서 차이가 나옵니다. 그런 그 형식이 바로 문제예요.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그 상상력의 세계도 같은 거예요. 그것이 적중하냐, 적중하지 않느냐와는 상관없이 가치를 지닌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식의 그 처세상의 지혜가 담겨있는 점서였고, 처세상의 지혜가 반드시 그렇다고 적중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주역이 동시대의 다른 문헌과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희서 같은 병렬로 모일 수 있는 같은 문헌과의 차이점입니다. 텍스트, 문자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로 가립니다. 그게 상이죠, 상형이라고 하죠. 상은 원래 코끼리 상자예요. 코끼리 상자는 코끼리의 뼈대를 그립니다. 코끼리의 본질을 쭉 들어보고 그리거든요. 상이. 손은 어떻게 그리냐면, 손은 이렇게 쓰잖아요. 손은 이게 원래 갖고 오는 거는 소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소의 얼굴이고 소의 입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의 뿔이에요. 쇠뿔입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 소 두 마리, 소 세 마리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소예요. 그리고 소는 이렇게 소를 이런 식으로 그려서 손대, 양은 어떻게 그려요? 양은 이렇게, 양은 뿔이 꼬부라졌잖아요. 이건 양면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그 돼지는 입이 뭉툭하죠. 주둥이가 뭉툭하잖아요. 그래서 뭉툭한 주둥이를 간 거예요. 그림적으로 뼈대만 그린 거예요. 다리 4개 꼬리입니다. 돼지 십자가 그린 거예요. 돼지 십자. 호랑이 호자는 아가리가 큰 놈을 그린 거예요. 상은 이제 코끼리의 뼈대. 그러면 이제 이 큰 모양. 그건 이제 포라고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중국이 코끼리가
그게 있었어야 되는 거야. 안 왔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점차 이렇게 농경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러면서 이제 코끼리가 점점 물러나서 지금 중국에 코끼리가 없죠. 원래 중국에 코끼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외형만 이렇게 똑같이 그린 게 아니라 그 상에서 어떤 특정 요소를 뽑아내서 본질을 포착한 거예요. 그게 주역의 상이 이제 일단 8개에서 출발하고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미지, 상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상으로 불리는 이미지는 불완전한 문자의 한계를 넘어 자신의 뜻을 완전하게 전달해주는 확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초월한 매체죠. 초월한 매체인데 정확한 문자. 그 정확한 문자가 참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걸로 보면 참 인간이 그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어쨌든 그 문자는 정확한 반면에 문자로 표현된 순간 배제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배제되는 것을 다 포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 상을 쓴 거죠. 그게 이제 주역의 특징입니다. 주역이라는 책에는 사실은 발음을 우리가 그림과 상과 상형 문자 이러는데요. 형은 이제 원래 이제 주역에서는 대천성상, 원래 상이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게 상이고 땅에 있는 게 형이에요. 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땅 위에 있는 조선옥 이름이고 하늘에 있는 뭐 해와 달과 별 이런 게 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상자로 다 씁니다. 상자로 다 쓰고 문자 할 때는 문은 원래 이제 뭐 날자라든지 가롤자라든지 이런 게 문이고요. 남목자 이런 거요. 남목자 이런 거 문이고 자는 여기서 파생된 거. 그러니까 날자와 가롤자가 합해서 밝은 열자가 됐다든지 물수와 병과 남목자가 합쳐서 옷 감는다. 머리를 감는다는 것을 쓰인다든지 하면 자가예요. 자가 이제 새끼칠 자, 파생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상형 문자인데 중국은 본래 이제 한자를 발달시키면서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고 물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만들고 나무가 나무가 이제 있으면 나무 줄기고 나무 뿌리고 나무 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시를 하면 끝날자, 나무까지 끝을 뜻하는 거고 아랫부분에 표시를 하면 뿌리 본자가 되거든요. 이 한자가 아주 쉽습니다. 나무 말고 벼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펴는 거. 벼가 이러면 공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벼고 이렇게 또 양쪽으로 이렇게 공일자. 보면 이제 빠르게 피자. 대충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주역에서는 8가지 상이 있는데 그 8가지 상이 바로 8개 뱀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 글로 하는 것과 말로 하는 것과 뜻과 하는 것. 뜻이 중요한 거죠,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직접 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그림도 필요 없고 말도 필요 없고 글도 필요 없죠. 뜻이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딱 손길만 하는데 이제 끝나는 수가 있죠. 뜻이 전달되는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말을 잘 못해서 이 상대와 교감이 덜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말이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연안 박지원 같은 경우는요, 열아일기를 썼잖아요. 중국에 가서 열아일기를 쓰면서 이 양반이 중국어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밤새도록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술집도 다니고 중국 사람 친구 다 사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피땀으로 막 이렇게 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서로가 이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절실한 마음이 있으면 못할 게 없는 거죠. 이거 해외여행 같은 데 보면은 서로가 원하는 게 뭔지 잘 알잖아요. 그쪽은 이제 우리 돈을 원하고, 우리는 쇼핑의 그 아이템을 원하고, 그 뜻이 잘 통하죠, 뭐 그냥. 너무나. 네. 보면은 사실은 글이나 말이나 이렇게 매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뜻이 전달되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문은 이제 밑에 적어놨는데
그런 말을 다 하지 못하고 글로는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큼 글이 다 표현해주면 그건 명문일 겁니다. 또 말은 뜻을 다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 마음에 있는 그 뜻을 그대로 다 옮겨주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성민의 뜻, 문제는 이 뜻이거든요. 그걸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성민은 3을 확립하여 뜻을 그치니까. 이거 이제 특이하죠. 왜냐하면 말로 하는 철학, 이거는 동서양에 다 있습니다. 공자도 말로 하는 철학이고요. 다 말로 자활자활이잖아요. 그 공자 제자들이 노는 말고 얘기나 뭐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이런 식이에요. 석자에 옛날에 오문적 부장이 내가 이 선생님에게서 들었다. 이런 식이에요. 석자에 옛날에 내가 부장 공부자 우리 선생님에게서 뭘 들었다. 자와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다. 이런 식이에요. 노름은 그런 게 아니고 불경도 그렇죠. 여시 아문이라 여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거죠. 네. 정말 말로 한 겁니다. 말로 하면서 무슨 바이블에서도 마찬가지고 성서에서도 이제 이 신이 무슨 편지를 써갖고 보내주고 하는 게 아니죠. 다 계시 말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말로 하는 철학이 글로 하는 철학보다 앞서고 서양 철학의 플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 다 말로 했죠. 지가 기록한 게 없어요. 다 말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플라톤이 기록하면서 이제 서양 철학의 역사는 플라톤의 각주다. 뭐 이렇게 하이테드가 했던 거 그래요. 하이테드 서양 철학의 역사는 플라톤의 각주다.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는요, 그 고전의 주석을 보고 읽어야 됩니다. 그냥 고전은 읽고, 나 읽고, 내 마음대로 본다. 이거는 안 돼요. 왜냐면 그 고전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옛날에 참작자, 이 사람들 말 이게 있잖아요. 그 전에 오는 걸 일단 보고 나서 창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오역이 지나잖아요. 그 서양 철학 전통도 마찬가지예요. 그 각주, 쭉 내려오고, 보는 거. 공자가 각주죠. 왜 공자가 각주냐면 공자는 노자장자 얘기 안 하는데 노자장자도 맨날 공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지적이 공자가 청이 원조다 이랬는데 그것도 다 전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양권에서 어떤 권위를 깨뜨리려면 공자를 쳐야 되거든요. 왜? 공자 치면 다 쳐지는 겁니다. 공자 아니고 딴 사람을 치면요 공자는 안 쳐주고 그 사람들만 치는 거예요. 대표자를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도 관념론 치려면 해결을 쳐야 되고요. 실존주의 치려면 하이데거를 쳐야 되고요. 그 대표자니까. 그 사람들만 치면 관념론이 깨지고 하이데거가 깨지고 그래서 하이데거가 해결을 치는 이유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왜 얘기하면 제가 어제가 한철년 심포지움이 있는데 어제가 아니라 토요일 그저께 했거든요. 하이데거의 해결 비판 뭐 이게 골치가 아파가지고 그럼 둘이 이제 하여튼 그 놈의 철학자 둘이 제일 난해한 철학자거든요. 제일 난해한 철학자 둘을 붙여놓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암호 같은 이야기를 듣다 왔는데 하여튼 왜 그렇게 치냐면 대표자니까 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말로 하는 철학이에요. 플라톤도 아예 기록을 저렇게 해놨어요. 나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철학적 주제를 글로 쓴 적이 없다. 다 말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플라톤이 기록해놓은 걸 갖고 철학하는 분은 플라톤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마찬가지죠. 말이 좀 더 뜻을 전달하는 게 가깝다. 근데 이제 그림이라면 뭐냐. 이게 이제 상상력이 발휘되는 영역입니다. 문자와 그림의 차이는 그림은 발음이 없는데 사과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꼭 사과라고 읽지는 않죠. 그렇죠? 그림은 발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글자로 만들어 놓으면 발음이 있겠죠.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코끼리 자체에 코끼리란 발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뭐 엘리펀트도 코끼리고 다 이렇지 않습니까? 결국 알 수 있죠. 근데 그림과 문자의 차이는 거기서 갈라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게, 문자처럼 정확한 정확하게 지시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거죠. 포괄적이다 보니까 다양한 상상을 펼치죠. 그게 장점일 때도 있고, 단점일 때도 있죠. 근데 주역에는 상과 텍스트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둘을 잘 이해하면은 좀 더 주역의 작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내는데 참고가 좋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해와 달, 도마뱀, 물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는데 일단 주역이라고 하는 글자가요 여기저기라고 주역 시대 이름입니다. 여기라는 게 이거 무슨 뜻이냐? 후한 때에 13경의 경전 전성 과정에서 주석으로 한 단계 주석 정도 가장 높은 사람이 정년이거든요. 정년이라는 엄청난 학자가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원소의 스승으로 나오잖아요. 유비가 원소의 도움을 요청할 때 정년의 편지를 가져가죠. 유비의 선생이 중남자인 오수의 스승이 했고요. 그리고 이 정년의 해석에 따르면 주역을 역은 1월이라 이게 태양이고 이게 달이라 해와 달이 흘러가는 것 이게 여기라 해와 달이 흘러가는 거 잘 보는 거 해가 가고 달이 가고 또 해가 오고 달이 오고 2월씩 해와 달의 이력 이게 1차적이죠. 단명하죠. 끊임없이 바뀐다. 변화. 아무런 변화 안 돼. 별은 변화의 시작이고 화는 변화의 종료입니다. 화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이 나란히 붙어 있는데 살아있는 존재가 죽은 존재로 바뀌는 게 화. 음과 양이기도 하죠. 주야이기도 하고 밤낮이기도 하고 죽음과 삶이기도 합니다. 장자 같은 데 보면은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그런 말이 있죠. 죽음은 삶을 발명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장자에 나오는 얘기가 아주 비슷해요. 평소에 인문학을 특별히 강조했으니까 장자를 읽었을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자는 죽음을 거부하는 것은 삶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죽음을 우리가 삶을 좋아한다면 똑같은 이유로 죽음도 좋아해야 한다. 그러면서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화예요, 화. 살아있는 존재와 죽어있는 존재.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죽음은 또 다른 존재의 경우는 탄생이고 어떤 존재의 입장에서는 탄생이 어떤 존재의 입장에서는 죽음입니다. 같이 이어져요. 변화예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삶과 죽음을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래요. 이건 장자식으로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장자에는 죽음과 관련된 온갖 상상이 다 나옵니다. 죽지 않는다는 주장부터 시작했어요. 안 죽는데요. 그러다 하면 또 죽어도 영혼은 계속 살아있다.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게 셀라가 다 타더라도 그건 인한 전환으로 옮겨가서 타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도 여기저기로 옮겨가면서 유지가 된다. 영혼 분명이죠. 그건 죽어도 안 죽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장자가 어디를 가다 보니까 해골 바가지가 있어요. 장자가 직접 해골 바가지를 두드리면서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내가 참 형제한테 얘기해서 다시 살려줄까? 이러니까 그 해골 바가지가 어우 싫다고. 야 죽고 나면 참 좋다. 일단 차별이 없어서 좋고 이러면서 죽으면서 귀천이 일단 없어서 좋고 고통이 없어서 좋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사후세계 참여를 해요. 죽은 자를 참여해요. 죽음을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장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마치 어렸을 때 고향을 떠났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죽음에서 왔으니까.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자는 죽을 때 편안하게 죽었을까요? 근데 아내가 죽었을 때는 노래를 했다니까, 네. 아내가 죽을 때 노래를 맡겨요. 그러니까 친구 회식을 가서, 야, 그동안 자식도 낳고 같이 놀고 가다가 지금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왜 노래까지 불러? 그러니까, 회식을 하는 얘기, 저 장녀가 하는 얘기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울었다. 처음에 나도 슬퍼하고 울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원래 마마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물만 있었다. 물질만 있었다. 원래 이 물질도 없었고, 기만 있었다. 그리고 원래 이 기라는 것도 원래 없었다. 무였다. 근데 내가 왜 슬퍼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가 별거 아닌 거죠. 근데 죽음의 그 고통을 넘어서기 위한 문화적인 노력인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세율이 간이 될 수도 있고, 주의 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탕환이 될 수도 있고, 꼭 생명처만은 아닙니다. 탕환은 이제 세총의 탕환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서 달기 되면은, 때가 되면 울 것이고, 때에 맞춰서 울 것이고, 꼭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 탕환이 되면은, 새를 향해 날아갈 것이다. 탕환의 운명이라고 해. 새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세총. 그런 식으로, 이 만물이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사람도 계속 변한다.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 이제 논어의 공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누가 있으면 죽으면 그냥 누구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죽고 나서는 해골 바가지가 사후세계가 돈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여러 사상이나 종교에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겠죠. 다 이게 아니래요. 다 이게 아니래요. 근데 공자는 이거래요. 없다고 이야기를 안 하지만 군자 제1월세의 명불칭을이라. 군자는 죽은 뒤에 자기 이름이 이 현세에서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현세예요, 전부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히 죽으니까 통곡을 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삶과 죽음의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런 이제 공자의 경우에 보면은 죽음이라고 하면 그것이 절박하고 다시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였고 2월역이 이제 그런 거고요. 해와달이 변한다. 그리고 서척에도 이게 도마뱀입니다. 도마뱀이 그 주변의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 색깔을 바꾼다. 근데 이제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바꾸잖아요. 주변 녹색이면 녹색으로, 갈색이면 갈색으로 이렇게 바꾸고 보통의 도마뱀들도 자기 서식 지역의 색깔과 비슷하게 맞추잖아요. 저는 중국 갔을 때 복부에서 공자 사장님은 복부에 갔을 때 벽에 도마뱀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벽색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이게 이제 도마뱀으로 보는 거죠. 벽자가 비슷하잖아. 도마뱀 모양이다. 그러니까 한자라고 하는 게 하나의 유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옳고 저건 틀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어지러울 난자도요. 이 어지러울 난자인데 원래 정자가 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것도 어지러울 난자 원래 손이 이렇게 있으면 손도 뭐 여러 가지입니다. 한자에서 손을 이제 표시를 하려면 이것도 손이고요. 이것도 손이고요. 이것도 손이고요. 이것도 손이고요. 이건 이제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또 우자, 이게 건숫자에 이것도 손이고, 이것도 손이고.
왼좌자는 왼손에 이게 봉자가 자예요, 자. 눈금자. 눈금자가 자거든요. 오른자는 이 푼자와 오른손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손에다 막대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손톱 숫자는 손톱을 강조하는 겁니다. 손톱을 강조할 때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 손톱과 밑에 이제 이 또자가 손이죠. 이게 이제 서로 어떤 물건을 붙잡기 위해서 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바꾸적잖아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의식을 남자입니다. 의식을 남자인데 의식을 남자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손인데 여기 실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는 의식을 남자인데 다스릴 남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글자는 지금 없어졌는데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실에서 실탈에서 실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실을 다스리다. 그러지 실을 다스리다. 그러니까 유래가 여러 가지가 되는 단자가 하나의 글자가 여러 개로 나누기도 하고 여러 글자가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라는 자체가 상용 문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거죠. 그 번화대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각골문에서 이제 역자는 한자라고 하는 게 시대별로 또 다 차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각골문의 글자체와 청동건문의 글자체와 한나라 때 예성의 글자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청동건문의 글자체는 굉장히 예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획수도 많고 있고 한나라 때 예성은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예자가 노예 예자입니다. 노예에 들여놨으면 천한 글자 뭐 이런 식인데 우리가 알기에 또 모르는 글자예요. 근데 이제 그 각골문의 역자는 그때 그릇이 있으면 그릇에서 물을 따라내는 모습 이걸 바꾸려고 했죠. 물을 다른 데로 옮겨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시 바꾼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날아가는 새를 그린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새날개로 본 거죠. 아까 이제 광화면이라 그랬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그려진 글자가 있으니까 이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빨리 지나가는 것, 덧없이 지나가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 변화한다 이런 뜻이니까 어쨌든 주역의 역은 다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변화 속에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변화일 뿐이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그 변화를 일정한 그 법칙 속에 넣어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 시간 주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변화의 철학과 또 변화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시간. 그리고 이제 이게 변화를 이야기한 세 가지 역 중에서 연산력, 규정력, 주역이 있는데 요거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역은 대열 순서가 맨 앞에 하늘이 나옵니다. 전부 양으로만 구성된 데인데 이게 하늘입니다. 이거 계획이 보이지 않고 맨 처음에 하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이라는 개가 나오는데 생명체의 탄생이 생명. 이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역의 배경수예요. 그런데 주역 이전에 은나라 시대의 여기 귀장역은 제일 처음에 땅이 나와요. 제일 처음에 땅이. 그 다음에 하늘. 그리고 이제 이 한나라 시대 연산역은 맨 처음에 산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정확한 배열 순서는 귀장역과 연산역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산이 나온다는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주역 같은 경우는 하늘이 맨 먼저 나오는데 땅에서 나오는 게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땅은 귀장이라 그랬는데 귀장은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만물이 모두 귀장 돌아가서 간직된다고. 이거 땅으로. 만물이 결국 다 땅으로 돌아가서 간직됩니다. 이건 뭐 굉장히 여러 문화권에서 다 이해할 수,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그런 식의 관념에서 모든 게 다 땅으로 돌아가고 이 땅에서 나오는 거죠. 땅에서 나와요. 그래서 땅이 매는 거죠. 이게 여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산은 이제 배로 그리면은 이게 산이거든요. 그리고 활배를 보여서 말씀드렸죠. 그 산인데 이 연산역 같은 경우는 산이 두 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연산입니다. 연결되어 있다. 연산. 산이 연결되어 있다. 위에도 산, 아래도 산. 그리고 이 산을 산의 뜻을 찾아보면 산, 가을 산이잖아요. 산생 만물을 생산한다는 뜻으로 산자 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거는 수렵 채집 시대의 흔적이고 산에서 수렵 채집 이걸 통해서 하니까 산에서 모든 게 나온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이 산으로 됐고 그리고 이제 귀장이라고 있는 농경문화의 그 소산입니다. 땅에서 이제 다 자라나는 걸 먹고 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주역은 뭐냐? 주역은 이게 주나라의 민족 기원이 유목민입니다. 하늘이. 그러니까 유목민족과 농경 정착민족의 차이는 뭡니까? 정착민들은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지형 지물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렇겠죠? 그런데 유목은 뭡니까? 돌아다니잖아요. 오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뭐가 있었다 하더라도 내일은 떠나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줄 필요가 없어요. 줘봤자 피곤하지만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뜯어놓고 저기 옮겨가고 뭐 이러잖아요. 네. 옮겨갑니다.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여기나 나 통하는 건 하늘밖에 없는 거죠. 하늘밖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의미가 강합니다. 주나라는 유목민 기본입니다. 그래서 달라져요.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도 달라집니다. 그 우리나라 시대에는 상제, 이게 이제 상제고, 우리나라 시대 상제고, 주나라 시대 천제고, 이 얘기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의, 어쨌든 여건, 모든 역이 다 생산이라고 생명체의 탄생을 얘기하는데, 그런 생명체 탄생에서도 결국에는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 그게 되겠죠. 장기적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제 팔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팔계 이제 사상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상이라는 게 뭐 이른바, 동의수세보 같은 의학서에는 사상의학 체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태양인, 소민, 소양인, 태음인 이런 식으로 인간을 신체별로 분류를 한 겁니다. 뭐 많이 공격을 받고 있지만 저렇게 봤을 때 인간의 체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점이 있는 거죠. 공격도 그렇게 세련된 원리인 것 같지 않고 나름대로 타당한 분류입니다. 이게 꼭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게 과연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날씨가 춥고 더울 뿐이지. 1년이 365일인데 어떻게 4개를 그렇게 하는 거야? 말도 안 된다.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뭔지 모르는 거죠. 우리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서 볼 때 계절의 추이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체질이 어디 4개가 되겠습니까만 저렇게 나눌 때 보이는 게 있는 거죠. 그걸 사람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면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설명해 주길 바라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책은 아직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상은 양에서 나옵니다. 음과 양에서 나옵니다. 양의라고 할 때 의는 카테고리를 뜻합니다. 만물을 나눌 때 일단 이 중국인들은 이 태극이라고 하는 걸 먼저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만 극이라고 하는 게 상대거든요. 상대가 없어진 상태가 태극입니다. 이게 하나죠. 그리고 이제 양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특징이 드러나는 거죠. 태극은 성질이 없어요. 마치 그 물리학의 원자의 세계와 같습니다. 원자는 성질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자가 되면은 이제 이게 이 성질이 있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음양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이제 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누는 정도가 예를 들어서
그냥 그저 홍예 뭐 이러면 근데 뭐 상당히 있거든요. 건국대학교에 가면 홍예문이라고 있어요. 원래 건국대학교 소유가 아니고 서울의 그 궁궐 중에 일부인데 그게 이제 그 폐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건국대가 구입을 해가서 그 일가모 있잖아요. 그 근처에 홍예교 다리를 만들었어요. 홍예교를. 여기 홍과 얘가 뭐냐면 이거 둘 다 무지개인데 이거 순무지개고 이거 암무지개고 그래요. 얼마나 무지개의 암수가 무지개만 그러냐? 그러니까 봉황 이런 거는 봉이 수봉이고 황이 암봉이니까 봉황새가 상상속이 되지만 어쨌든 그런 거 암놈 수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예, 되죠. 근데 하여튼 대부분을 원하면 원이 이제 수놈이고 안이 암놈이고 그런 거야 이제 생물체니까 암수가 나오는 게 못하는 심지어 이게 존재가 이게 존이 암놈이고 제가 순놈이고 이게 한자에서 승하라 그러면 땅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 현대자거든요. 사람이 똑바로 서 있는 거고 사람 자는 사람의 공손이 시입해 있는 거잖아요. 똑바로 서 있으면 설립자입니다. 이게 설립자. 그리고 옆에 공손하게 시입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지위일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 대자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건 땅이죠. 원래 땅 밑에 있으면 아래하자고 땅 위에 있으면 비상자죠. 근데 존재의 제자는 이게 제자예요. 재능이라고 할 때 제자예요. 이게 땅 밑에 싹이 땅 밑에 있는 게 아주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라나봐야. 근데 그 중에서 아들 자자가 들어가면 이게 원래 여성을 아들 자자 최초에 보면 여성이에요. 딸 자식 자자예요. 그리고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천자 그러잖아요. 천자. 천자 아들 자자 쓰는데 이게 아들이 뜻합니까? 천녀가 천자로 같죠. 여자잖아요. 여자. 그리고 남자는 성비사자 썼죠. 그래서 이건 암컷이고 이건 수컷입니다. 존재는 뭡니까? 우리가 모든 있는 걸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일단 그걸 암컷과 수컷으로 하는 거죠. 그 음과 양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모든 걸 다 포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의 시작이다. 내가 이제 사실은 카이스트 그 보건과학원에서 주역을 계속 읽거든요. 우리는 이제 철학 전공자들하고 서울대 김상원 교수하고 동인대 이동철 교수하고 그런 양반들하고 같이 주역을 드리고 강도는 제가 합니다만 그쪽에 이제 주로 이 천문학 전공자들 있고요. 자연과학 전공자들이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제 태극과 양육 사상으로 이어지는 이제 이른바 컴퓨터의 이직 코드와 같은 방식으로 사물을 이해하는 이 방식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태극이 있다. 이럴 때 여기가 뭐냐면 변화라는 뜻입니다. 변화의 중심에 태극이 있다. 변화의 중심. 변화가 일어난다. 중심이 태극이에요. 중심은 태극이고요. 이쪽은 북극이 되겠죠. 이쪽은 남극이 되겠죠. 이쪽은 동극이 될 것이고, 이쪽이 성극이 될 것이고. 만약에 지구에 이런 게 있다면, 사실 지구의 전체가 어떻습니까? 편의상. 근데 어쨌든 중심이 이제 태극이 됩니다.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변화를 일으키고.
태극은 극이 없는 상태예요. 극이 없는 상태. 상대가 없는 거죠. 중심은 다른 상대가 없는 겁니다. 이 중심과 변방을 그러지만 중심과 변방은 병렬로 모이는 게 아니라 변방이 중심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남과 북은 종속되어 있는 관계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죠. 그런 대립의 상태가 없어져 버리는 것, 그게 태극입니다. 장자의 태극이 있고 주역의 태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립이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걸 다, 대입자들을 다 소화하고 다 포용할 수 있는 논리가 있으면 그 사람 중심이 되겠죠. 뭐 그런 사람하고 좀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태국은 그런 뜻입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가장 상위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양의를 만들고, 그게 카페고 문과양을 만들고, 양의가 사상을 만들고, 사상이 생각하고 8개를 만들고, 8개가 64개를 만들고, 64개가 4,096개를 만들고, 4,096개가 32,768개를 만들고, 네. 32,768, 곱하기 32,768, 1,600 만들고, 네, 또 기록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무한히 이제, 그러다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고, 또 한 사람들이, 초연수 같은 사람이 4,096개까지 만들었어요. 정말 참 피곤한 사람이죠. 양웅은 81개를 만들었어요. 양웅은 이제 원래 이제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잖아요. 두 개를 엮어갖고 이제 하니까 2, 4, 8, 64개가 나오거든요. 우리 양웅은 여기에다가 이게 음이고 양이고 하나를 뽑아냈어요. 세 개를 놓고 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음이고 이건 양이고 이건 파예요. 이건 땅이고 이건 하늘이고 이건 사람이라. 그래서 토를 9개를 거기서 9, 81, 81개를 만들었어요. 양몽은 사실 한대 유학자로서 굉장히 탁월한 그러니까 주역을 발전시켜서 태양경을 만들고 논어와 같은 체제를 본따서 자기 저술을 남기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유학자인데 왕망의 그 신나라의 침략했다는 이유로 학자들로부터 너무나 거센 비판을 받고 학문적인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억울한 근대를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양웅이 신나라에 협력했다고 해서 우리가 미워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는 복권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신나라에 협력했다. 그거는 확실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친일한 지식인들을 친일했다고 기록하는 것처럼 친일했으니까 비난을 하건 말건 그건 있는 사람 몫이고 그죠? 했다 그건 해야죠. 안 했다고 해야 안 했다는 할 필요 없겠죠. 했다면 했다 해야 되는데 안 한 사람을 했다고 하거나 한 사람을 안 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게 많아서 정치 좌익이나 이런 쪽에 활동했던 사람들을 예를 들어 박지우 같은 사람을 친일로 어거지고 몰아넣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친일했던 사람을 애국자로 공갑시키기도 하고 그런 이런 터무니없는 역사가 이건 또 우리 양궁에게 면접을 주자 이런 건 아니고요. 기록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때 이렇게 친일행위 이런 했다. 그거 하자는 거예요. 욕은 하지 말고 욕은 한 사람을 하늘 좀 맡기고 나서서 죽일 놈이다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친일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양궁이 그렇게 한 건 그렇게 한 거고 한 문제 어쩌고 한 문제 어쩌고요. 네. 나눠서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양궁이 불리한 점은 양궁은 근대의 사람이 아니고 근대가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는데 우리가 자꾸 분리가 안 되면서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번 사람한테 인격을 요구합니까? 전혀 안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의 인격을 요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상한 사람들한테 인격을 요구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 똑같이 요구하거나 아니거나 이게 근대의 물리인데
돈 많이 번 사람에게 그런 인격을 요구하지 않으면 무슨 성직자에게도 그런 인격을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게 문제거든요. 재정일치사회 아니잖아요. 성직자도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어떤 종교나 신념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뭔가 귀의하거나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불교 신자면서 동시에 기독교 신자이고 천주교 신자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꼭 직업 중에 하나인 겁니다. 똑같이 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근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하니까 정교일치가 뭔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모르잖아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대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포문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양국은 전통사회 이 사람이라서 같이 요구가 됩니다. 이게 요즘은 그래도 되지만 요즘 난 돈을 많이 벌었고 인간은 엉망이야 이래도 됩니다. 아무 이상할 게 없어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답게 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 성취가 있으면 그 성취에 적응하는 인격을 요구하는 시대예요. 그게 이제 전통이에요. 지금 우리는 가게에 가서 상인에게 물건을 살 때 그 사람 인격을 보고 사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싸면 하는 거지.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전통시대 학자들이 너무 양국을 막 비난을 가지고 또 불이익이 어쨌든 비난하고 참견이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대나 효나 소설때 내성때 이런 거는 사실 주역의 고유 용어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3강이나 4강 읽어보면서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8개인데 이제 하늘 양효 세 개로 이루어진 게 하늘이고 양효가 밑에 2개가 있고 위에 음이 하나 있는 게 연목 그리고 이는 이제 가운데에 이제 불 그리고 이제 물에 소는 이제 바람 그리고 감은 이제 물 가는 산 또는 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둘이 모이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64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하늘이 있다. 그 위에 물이 있다. 이 물이고 이 하늘.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늘 위에 물이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하늘 위에 있는 물. 비 생각이 나죠. 근데 이제 비는 하늘 밑에 있어야 비가 돼요. 그 성우, 불성우. 근데 이거는 불성우예요. 하늘 위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거 구름이고. 구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물과 하늘이 만나서 수박은 배를 만드는데 아직 비가 된 상태가 아니고 구름이 상태예요. 밑에 하늘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땅이 밑에 있다. 땅. 위에 바람이 있다. 바람. 그럼 이게 뭐냐? 평행지상에 바람이 땅 위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람은 뭔가 자유죠, 자유. 자유. 막 돌아다니면서 막 구경하는 거예요. 관광이 많고요. 여기에 이제 이 5번째가 왕국지광이라고 해서 국도의 국지광, 국도의 문물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게 관광이에요. 관광이라는 말의 유래가 이렇게. 광은 뭐냐? 불화자 밑에 사람 밑자가 빛광자예요. 원래 광은 사람이 빛입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광자 있죠? 사람의 빛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빛 벽으로 다스린다. 그게 광화문. 총칼로 다스린다. 동화문도 마찬가지예요. 인화문도 마찬가지고. 화는 다 다스린다. 보호한다. 동화는 큰 덕이고요. 인화는 덕 중에 어떤 이거저기 짝입니다잖아요. 이게 이제 국도의 그 문물, 그러니까 임금의 그 덕을 구경한다. 이런 뜻입니다. 관광에는 굉장히 엄청난 뜻이 있는 거죠. 가서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그냥 쇼핑이 나오고, 무슨 이상한 고기 나오고, 관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늘 이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땅 위에 뭐가 있느냐, 불이 있다.
위에 파지진 진뼈 이게 이제 올라간다, 나간다 이런 것입니다. 이러면은 땅 위에 불덩어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태양입니다. 태양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떠오르는 태양이 올라갔다 이게 하늘이다. 그리고 위에 불덩어리가 대명 중천입니다. 태양이 저 하늘 한 꼭대기에 밝게 빛나는 거예요. 천자가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 만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하나의 호가 6개씩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이야기를 다 만들어내는 거고, 점을 쳐서 그 효를 뽑았을 때 만난 사람이 상황이 다르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무궁무진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주역이 끝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상상력이 같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역은 끝나버리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변화와 불변화는 이거 관계하고 그래서 어쨌든 다음 시간까지도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상담사관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좀 투자를 하실 각오를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